예, 원래 투자가 편안함은 없어요. 편안하게 자고 나면 주가 오르고 한 달 지나면 수익 올라주고 그렇지 않아요. 변동성이 큰 건데요. 특별히 지금이 이제 9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정 구간이어서 궁금증이 많은데요.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자주 좀 오세요. 좀 자문사 하시느라고 바빠갖고 그죠? 네, 강남에 사무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 최근 이제 뭐 매크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고용 지표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냐, 침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미국 경기는 상황이 어떤 걸로 보세요? 그냥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네. 예, 그러니까 2022년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주 약한 형태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새 좀 많이 주요하게 보게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그 ISM 서비스업 지수 또는 비제조업 지수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비제조업 지수의 고용 지표랑 가격 지표가 참 이제 중요한데 이 둘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노란 막대기를 써놨는데요. 빨간 선이 뭐냐면 고용. 그래서 고용은 옆으로 줄거나 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뭐냐면 체감 물가.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오르고. 고용은 주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전형적으로 저런 흐름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다행히 불황을 안 겪고 지나갔던 건 운이 좋았죠. 왜 그러냐면 저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쇼크가 오면 한 방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긍정적 쇼크가 왔죠. 챗 GPT라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불황 직전에서 간신히 탈출을 할 수 있었고 그건 기술 혁신 덕분에 그리고 기술 혁신이 촉발되니까 전부 다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고 더 AI 반도체 사러 가니까 갑자기 경제가 좋아져 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경제는 살아났습니다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빨간 선이 참 중요한데 저 빨간 선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고용이 별로 좋아진 적 없이 그냥 옆으로만 기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경제의 모멘텀은 없이 좀 이렇게 고용은 슬로우 다운 해주고 있는 중인데 인플레 압력만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 충격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아직 근데 외부 충격은 오지 않은. 그런 그 고용과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또 그리고 경기 일부 침체까지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둔화. 근데 이제 홍 박사님은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상쇄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워낙 뭐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금리를 안 내려서 그런지 룸은 있고 금리를 당장 9월에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고요. 그죠? 25냐, 50이냐. 그 다음에 또 금리를 내렸을 때, 단계적으로 내렸을 때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안 내리면 쇼크인데, 내리는 건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그냥 이제 50bp면 뭐 호재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50bp라는 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일 것 같고요. 25bp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25bp를 생각을 하냐 하면 일단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그 정도 금리 인하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제가 너무너무 나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50bp를 인하하면. 그냥 25bp는 우리가 그동안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파란 선이 2년물 국고금리 그리고 빨간 선이 미국의 정책금리인데 그 그림에 한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랄까요, 이렇게 정책금리 인하 전에 이미 그 전에 왕창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 선, 저 미국의 이제 2년물 국고금리를 보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예상을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을 안 깨고 있죠. 아직 3.5%. 그거는 이제 결국 1년에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해 준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올해 2번, 내년 2번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한 3번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 2번, 내년 2번 정도를 아니 그건 이제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에 반영된 게 그렇다라는 거고 아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회의할 때마다 내릴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 마음이고 저 채권 금리 사람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게 2년물 국고금리인데
2년물 국고금리가 현재 지금 미국 정책금리가 4.5인데 네. 요거보다 딱 1% 밑에 있다. 근데 저게 2년짜리니까 결국은 향후 2년에 대한 평균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1년 내 100bp 인하를 적어도 돈을 걸고 하는 시장에서는 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거래량도 많고. 저렇게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물시장하고 달리 저긴 정말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볼 때는 1년에 한 100bp 인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올해 2번, 내년 2번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네네. 이건 뭐 그렇죠. 해석은 사람 마음. 그리고 이제 뭐 페드워치 같은 경우 사실 심리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 그날 뭐 하루 이틀의 뉴스에도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제 실세 금리가 미리 예고하는 그런 격차를 이제 표를 통해서 항상 이제 차트나 그래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이제 좋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사실 지난 2년간의 미국 주식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미국이 슬로우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이머징이 강할 걸로 갔는데 초반에 좀 그렇게 가다가 그죠?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뭐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그런 가운데 그 중심에는 AI 혁명이 있고 AI 또 버블론이 나오고 맞습니다. 사익도 나오고 좀 헷갈립니다 지금 보면. 예,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 가야 될 회사가 있는데 가는 거는 그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저게 가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기업들까지 가게 될 때는 이제 버블이라고 보는데 현재 미국장은 전형적인 버블에 이제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밈 주식들 또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주식들이 자꾸 날아가고 그게 너무 급등락하고 네. 또 세력들이 털고 하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홍콩에서 상장했던 기업들 이번에 상폐당하는 거 봤잖아요. 이런 식의 작전들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시장이 굉장히 지금 버블이 심합니다. 저 빨간 선이 이제 나스닥 100이고요.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마진 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식담보대출입니다. 네. 예, 주식담보대출이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와 흐름이 2021년 그때 이제 뭐 BBIG 버블. 아무튼 네. 그때보다 더 격렬하게 지금 변동성도 크면서 더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미국 시장도 이제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차입을 통해 단타를 치려는 그러니까 3달짜리 자금이라고 저희 부르잖아요. 저게 3달짜리 이제 단타성 자금들이 6월, 7월, 8월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렇게 이제 급증할 때 이제 아무 일 없으면 세상은 행복한 거고요. 아까 우리 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자고 나면 오르는 장이 오면 뭐 저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만에 하나 외부 충격이 오면 이제 그때 시장이 부러질 때 저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좀 마진 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집값이 폭락할 때 2008년 마진 콜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만에 하나 시장의 조정이 한번 나오면 단 10%만 조정 나도 바로 저기는 레버리지가 크니까 바로 조정을 받게 되고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도 네.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베어마켓을 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러나 일단 금리 인하까지는 다들 베팅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일단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투기적인 투기라고 하는 게 꼭 뭐 나쁘다는 것보다 투기적 스페큘레이션에 따른 그런 펀드나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만기일 이런 때 보면 엄청 출렁거리고 그런 그 니즈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걸 또 네. 털어먹으려는 펀드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CTA 쪽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모멘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한 방향으로 이제 공매도를 걸거나 또는 그러니까요. 차익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차트들 보시면서 느끼는 게 와, 지금 정말 장이 최근에 미국 장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다 이제 부채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뭐 엔캐리 때문에 여름에 엄청 한번 출렁거렸고 올해는 4월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출렁거렸는데 결국은 그때 버티고 샀던 사람이 지금까지 위너가 됐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성이 쌓이긴 하지만 그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 일단 파티장은 떠나지 않고 약간 문쪽으로 가 있겠다. 투자자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죠. 네. 그래서 지난 대표적인 게 8월 초에 미국 네. 고용보고서 나왔을 때 네. 한번 또 크게 한번 조정받는 듯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네.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버리지 자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 CTA를 비롯한 이런 네. 그런 투기성 펀드라고 할까요? 모멘텀 펀드들이
언제든지 포지션 어플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금값이나 또 은값 오릅니다. 그죠? 금이나 은이나 혹은 뭐 안전자산의 범주로 하면 채권 같은 것도 늘어가잖아요. 그런 안전자산의 비중도 조금씩은 늘려놔야 될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요새 금값의 급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옛날에는 미국 시장 조정받는다 그러면 다들 N으로 갔는데 일본 N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희소해지면서 금이 저렇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지만 1990년대 말 그 나스닥 붕괴될 때 2008년 역시 붕괴될 때 그리고 2018년 크리스마스 대폭락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폭락 이렇게 4번 정도의 큰 폭락이 있었는데 그 폭락장 때마다 금값이 오르거나 잘 버텨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지금 내가 나스닥을 공매도 하는 건 내가 바보 같고 그렇죠. 그러니 일단 나스닥 공매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다면 금을 좀 사서 해지를 걸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금이 지금 벌써 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은까지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은과 금의 가격 배율이 평균 60대 1 정도에서 움직인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매도하지 못하겠고 은을 좀 사놓자라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은 뭐 정말 대선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과 그동안 우리가 박사님이나 저나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그렇죠? 뭔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게끔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정책적인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나 또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거 진짠가라는 의구심이 있으면서 좀 8월부터 조정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냥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세금은 별로 못 거두면서 이게 주주 행동주의라고 부르는 액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오너님들이 로비에 성공했구나.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거 사실 그 강화한들 세금 거의 못 걷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팔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정책만 펼친다라면 저는 올해 역사상 최고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건이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좋은데 우리가 못 갈 이유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옆 나라 지금 일본이 가치주 랠리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자산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자산주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주 어떤 그 내재 가치를 좀 더 육성하고 더 나아가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들을 들어만 준다라면 시장은 충분히 뭐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보다 미장이 지금 더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 경제도 이제는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선진 경제로 가면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해야겠지만 AI도 그렇고 생산성도 높여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만 사실 지금보다 일정 부분 재평가 받아도 주가는 오를 요인이 많다. 그럴 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수출 지표랑 우리 또 주가 지표 가져와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펀더멘탈로 보면 수출이 중요하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런 거고요. 이제 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코스피랑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관계를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는 너무 급등했는데 수출은 사실 지난달 둔화됐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기대가 좀 또 앞서간 면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7, 8월 9월까지 지금 이어지는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레이팅의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변화만 있다면 지금 뭐 그렇게 시장이 여기서 바로 깃발 내리고 자 이제 도망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펀더멘탈상 일단 수출이 아직은 플러스다. 근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인 것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처럼 강하다고 말 못하겠지만 충분히 시장은 그래도 미국 따라는 갈만한 그런 펀더멘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회라고 하는 거는 올 때가 있는 건데요. 한국 주식시장, 자본시장도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여기서 사실 또 전 정부처럼 똑같네 실망하고 뭐 다시 박스피로 돌아가면 사실 또 몇 년 길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나 자산 배분이라든지 적어도 한 연말 정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금이랑 일본이 좋아 보인다. 일단 우리나라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고 해소가 안 됐으니까 좀 빨리 해소해 주면 좋을 텐데 군불만 떼네요. 그죠? 그래서 군불만 떼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참 좋지만 일본이랑 골드를 좀 더 편입해 놓으면 이게 사실 웬만한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특히 아까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일본이 워낙 그 밸류에이션이 싼 데다가 주주 중시 경영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서서 ROE도 높아지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가 사실 글로벌 증시 참가자들 입장에서 제일 마음 편한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평균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가 좀 고평가 영역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일단 고평가 영역으로 먼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들 우리가 와치하고 있는 와치리스트에 있고요. 네, 금하고 일본 증시를 얘기하셨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꽤 많이 올라오면서 기대감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투자를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죠? 아니 저희는 그 작년 가을부터 계속 오버웨이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중국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별게 아니라 너무 싸서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들 기준 작년 9월 PBR이 얼마였냐면 0.5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평균 PBR이 1.8인데 0.5였어요. 토탈이 0.5라고요? 예, 그거가 H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홍콩장이 저렇게 좋은 이유가 너무 쌌다가 어마어마하게 눌려있던 스프링이 좀 튀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앞으로도 비전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중립 정도지 또 거기에 미래를 갖다가 또 끝없이 낙관하기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버넌스 문제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 보이는 일본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는 AI 반도체 최근 또 버블 논쟁 또 반도체 관련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 애널리스트였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AI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홍춘욱 박사님 모셔서 우리가 또 고민이 있는 뭔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시장에 맥락을 잡아주셨네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